자, 먼저 그 머신러닝의 선형 회귀 라는 걸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시 이제 실습 파일만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고, 또 복습도 이제 중요한 파트는 복습을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로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주제는 선형 회귀고요. 뭐 알다시피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컨트롤 엔터 하면 우리가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거고, 맥북이실 분은 커맨드하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중에요. to contain 뭐 cont라고 하는 CSV 파일이 제가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CSV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CSV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시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파일 인코딩이라는 게 UTF-8이다. 그게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UTF-8로 읽겠다. 그러면 유니코드로 이제 우리가 코드화가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담잖아요. CSV 파일 담으면 에러가 많이 뜨는 게, 엑셀은 CPU 구사구를 하는 자신들 말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는 코드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서로 이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걸 to cont라는 이제 이런 거를 객체화한다고 했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결국은 이걸 변수로 담는 겁니다. CSV 파일을 이 파일 자체를 읽어서 변수로 읽었고, 그 변수를 우리가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블럭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게 스크립트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모아놓는 거고요. 이제 실행되는 건 이 컨솔 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띡 하시면 여러분 보시면 hour score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이 스코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표현했고요. 이제 항상 산전도를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정확한 적합한 우리가 라인을 이제 회기선이죠. 우리가 추정친 거예요. 그걸 이제 회계 분석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릴 건데, 그럴 때 기본은 각각의 관측치 그를 그려놔야죠. 그게 산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이라고 하고 여기다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표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캐릭터니까 포인트 캐릭터니까 이제 저거죠. 이제 점이 어떻게 찍힐 거냐. 산점이니까 산전도의 크기가 16폰트고요. 컬러가 닷저블루를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선을 하나 보조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까지 본 코드에는 많이 없었을 텐데, V는 버티컬이라는 뜻이어서 수직으로 긋고 H는 호라이즌 해가지고 우리가 수평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그 우리가 긋는 산전도를 근거로 보기가 편하게 보조선을 막 긋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배웠듯이 우리가 어떤 파일명에 달러 표시하고 아워 하면 여기 보시면 변수예요. 그렇죠? 변수에 접근할 때 이렇게 하고 스코어예요. 각각의 평균치를 수직과 수평에 집어넣어서 보조선을 그려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이게 이제 평균값이죠. 스코어의 평균값과 우리가 공부한 시간의 평균값을 보조선을 긋는 걸 볼 수 있고, 각각이 찍힌 실제 관측치인 거죠. 이 3점도예요. 이 관측치를 보고 우리가 적절한 회기선을 긋는 건데, 이럴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요 아오하고 스코어하고의 관계. 즉 회기선은 이걸 그냥 긋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선을 그을 때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이 아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리그레이션 해가지고 코드 그냥 부르시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선형 회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를 안 해봤잖아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한다 그러면 코릴레이션 함수 COR을 부르면 되고요. 두 개 부르면 되죠. 변수가 반드시 두 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같은 파일에 있는 두 개의 변수를 비교할 거니까 to cont라는 파일에 our 부르고요. 스코어하고 이 두 가지 x, y 축을 불러서 두 개가 담아 있죠. 그걸 우리가 relation이라는 것이니까 관계 rxy라고 하고요. 그걸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70%로 굉장히 높은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고요. 상관관계를. 자, 이제 뭘 개설해주면
각각의 절편과 우리가 회기식을 걸 거니까 회기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구해야지 그려지겠죠. 그걸 구하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제일 그러려면 평균에서 떨어진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없는데요.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각각의 표준 편차를 그릴게요.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요. 그 표준이 스탠다드, 편차가 디비에이션,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죠. 각각의 x를 hour로 했으니까 그 to constituent의 hour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서 SDX로 놓고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SDY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블락해서 표현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값을 보니 x는 평균, 그 x 각각의 민 놨던 거죠. 지금 평균으로 놨던 거에 2.69만큼 차이가 있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아무래도 스코어는 점수가 단위가 크죠. 이게 단위가 커요.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떤 뭐 딥러닝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스케일을 리스케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단위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요거는 그냥 1, 그 0, 2, 4, 6, 8 이렇게 10 미만이고 이거 10이 넘고 10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나중에 다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단순하게 상관관계나 그 다음에 회귀분식 서식을 긋는 거라 지금은 그런 문제가 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긋는 기초통계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를 그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B1이라고 할 건데 B1을 나중에는 좀 바꿀 거지만 여기 보시면 상관관계 공식이에요. 이 상관 개수 나타낸 거 이거 각각의 상관관계죠. 상관 코릴레이션 값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개를 각각의 표준 편차를 곱한 거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나와요. 기울기가 우리가 3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3을 이제 개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hour가 기준이니까 x 값이죠. 거기에 평균값에다가 우리가 여기 나온 기울기를 곱해주고 이제 전체 그 스코어 y축이죠. y축에서 그 값을 빼주면 우리가 절편 처음에 나온 절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절편을 표현하면 64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편이. 자, 그래서 그 64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64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3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그림을 이제 추세선을 우리가 그리면 이 LWD가 이제 두께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는 여러분들이 선의 두께니까 여러분들이 1, 2, 3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옵션이니까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이 y절편은 B0 놓고 B1을 기울기라 놓은 다음에 컬러는 뭐 여러분 블루를 해도 되고 뭐 여러분 마음인데 다저블로 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AB 라인 하면은 A에서 B까지 라인을 그려줘라는 뜻이에요. 그렸죠? 예, 64가 여기가 64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회기 선에 대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먼저 불러올 건데요. 우리 폴더에 여러분 제공되면 heights라고 있습니다. read CSV에 CSV 파일에 CSV 파일은 comma separate value라고 해서 컴마로 우리가 말하는 컴마로 이제 구분된 파일이란 뜻이고요. 그 파일의 value란 값이라는 뜻이고 그 CS 파일을 불러서 heights라는 변수에 놓고 헤드 값은 6개가 아래에서 나오죠. 6개 나오고 지금 6분의만 아버지의 키, 그 아들 이게 뭘 알고 싶으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유전이야. 아버지 키에 닮아서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유전적인 요기가 있으니까 아들의 키도 클 것이다. 뭐 이런 걸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3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관계가 있는지 3점도 그리기를 하면 이 컬러는 이제 여러분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넘버링이 다 색깔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모르겠지만 그냥 나중에 뭐 모르시면 찾아가지고 이 컬러 옵션 가셔가지고 플랫 옵션에서 컬러 옵션을 가서 여러분 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레드, 블루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요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 산점도의 점의 크기는 16이고 이제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하이츠란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변수로 한.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요건 보조선이었죠. 이제 아버지가 이
위쪽이 되겠네요. 버티칼, 그쵸? 수직으로 그게 평균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의 X축 쪽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보조선이 아들의 그 평균값이 산전도에 이제 보조선으로 들어가겠네요. 이제 이게 아들이고요. 아버지죠. 이렇게. 그렇죠. 아버지의 키에 따라서 아들도 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한데 약간의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평균에 이렇게 회귀하는 모습은 좀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상관경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은 해보면 이 하이츠라는 키라는 거에서 아빠,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열이면서 이게 feature, 즉 변수죠. 변수 접근할 때 우리가 달러 표시했고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correlation은 그쵸? 상관관계는. 그래서 RFS가 될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하면 50% 정도네요. 0.50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일한 저차 한번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한꺼번에 할게요. 각각을 구해 보니까 아버지는 6.97 정도고 아들은 7.1만큼 평균에서 떨어져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아까 공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는 이제 볼까요? 기울기가 0.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절편이 86, 그죠? 86 정도 돼요. 등게 아래에 있겠네요. 그래서 AB 라인을 우리가 다저 블루로 똑같이 그려보니까 저기서부터 나겠네요. 아주 0.5만큼 거의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갖고 우리가 예측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찌됐든 이 나온 값을 들어가 있겠죠. B0에는 86이니까 86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B1은 0.5만큼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아버지 170일 때 180일 때 X값을 집어넣어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만 한번 보시면 173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가 지금 우리 회계식으로는 아버지 키가 170이면 아들이 좀 크네요. 173 정도가 나오고요. 아버지가 키가 180이면 178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회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차원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보이시죠? 다차원 분석 우리가 머신러닝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이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에요. 즉, 기계가 학습한다는 뜻이고, 직관, 믿음,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고, 분석 기법으로 도출한 패턴이나 규칙, 공식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제 잠깐 채팅창 끌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방학 수업이나 그 다음에 겨울방학 그런 보충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또는 임의로 아니면 친한 학생끼리 이렇게 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거예요. 뭐 과목별 성적 순위나 아니면 수업 집중도나 아니면 기타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보니까 철수하고 영희의 성적을 봤더니 수학, 영어, 과학, 그 집중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묶어야 될까? 그걸 머신러닝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과연 뭘까? 아주 우리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로 해보시면 혹시 여기 외식과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고객 선호 음식이나 우리가 메뉴 이런 걸 이제 어떤 통계 기법을 이용한 거를 이제 그 이해주 교수님이 이제 뭐 잘 좀 멋있게 메뉴 공학이라고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외식과에서는 거의 그쵸. 특히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신 분들 교수가 되게 많이 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솔직히 우리가, 외식 쪽, 특히 이제 주방이나 이런 요리사 분들은, 뭐 기술이 중요하니까, 보통 학사는 있으셔도 뭐 석박사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논문을 쓰시면 다 실험 논문이 나오는 거죠. 뭐, 효모랑, 함으로 메뉴 개발한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넣어가지고
뭐 딸기 버거를 만들었다.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손님 반응이 좋았어. 그리고 설문지 돌리면 되고 그 전에 효모를 넣고 안 넣고 딸기를 넣고 안 넣고 또 딸기를 반만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맛이 틀리잖아요. 오븐에 구웠거나 뭐 하면 그게 논문이 된 거예요. 실험 논문이죠. 말 그대로 통제 조건 그대로. 그래가지고 거절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봐서 수익 창출했던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메뉴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나 고급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단고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메뉴를 개발을 한다고 할 때 그전에는 선험적 경험을 통해서 했다 아니면 많이 팔린 빈도수 그것도 나름 통계죠. 막대 그래프 그렇죠?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손님들의 의견이 나요. 그래서 선호조사는 일단 해야 됩니다. 설문이든 뭐든. 근데, 아, 여기 김치찌개 맛있는데 쭈꾸미 볶음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가게 쭈꾸미 볶음이 없어.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가면 돈가스 같은 걸 좋아하는데, 돈가스 오므라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손님들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또 여기 보시면 뭐 저는 삼계탕 매니아인데 뼈다귀 해장국도 좋아해요. 그럼 이걸 두 명이 다 좋아하는 건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금 생기지 않을까요? 쭈꾸빔 볶음 메뉴를 만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과에서 많이 하는 행수 중에 음식 뭐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레스토랑 있죠? 제가 외연반 회장을 2대 회장을 해서 아는데 그때 고민이었던 게 돈가스하고 그다음에 그때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구운 양파 튀김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레스토랑 서비스 할 때. 호가님의 밤이었나? 그 호가님의 밤 전에 그 하잖아요. 축제 기간 동안 또 하고. 그래서 아예 자꾸 왜 주석을 달려고 해요? 거절할게요.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왜 자꾸 여기다 그림판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직관적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이거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면 뭐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거를 학습시키는, 즉,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이나 공식을 발견하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고객이 선호하는 음식 듣고, 우리가 메뉴 개발해서 수익 창출하는데, 그걸 이제 구체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아까 학원 원장의 고민이에요. 이게 거리가 멀어. 얘를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속성을 조사하는 거, 학생 간 속성 거리, 그 그룹핑해서 그룹별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룹별 클래스를 만들면 효과가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분반 같은 거 실험으로 막 하잖아. 그때 아마 기준이 국영수였던 것 같아요. 국영수 성적순으로 이렇게 하다가 반 등수 같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아이들 간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는 가까운 거리. 성격이 다른 애들은 아무리 성적순이라도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혈반처럼 돼버리니까 싫어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순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속성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 속성 값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게 다 속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들이 주로 주문하는 메뉴를 우리가 관찰해서 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쵸? 만약 여러분들 레스토랑에 만약 진출을 한다. 가뜩이나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 뭐 지금은 좀 올라갔겠죠? 우리과 총학생회장의 그 출신인 걸로 아니까 혹시 외식업체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코드해서 돌려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분석하겠다. 그러면 벌써 틀리잖아요. 차별화가. 여러분들도 결국 마켓에 가는 거예요. 뭐 마켓이 별거예요. 서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게 마켓이 시장인데 결국 그런 걸 인력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4학년들 많은 걸로 아는데 갈 때 벌써 남들하고 차별화.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여기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경쟁 사회에 간단 말이죠. 어, 엄연하게 말하면 중국도 사회주의 뭐지?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죠. 왜냐면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저거는 똑같잖아요.
이제 금융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결국 경쟁이에요. 그러면 경쟁 사회에서 내가 결국 원하는 건 한 명 뽑는 거잖아요. 아니면 두 명. 그 부서에서. 그러면 내가 되고 싶으면 이런 차별화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이 주로 주문하는 메뉴를 관찰해서 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넘버가 있겠고 첫 번째 오신 고객 뭐 이렇게 되겠죠. 추어탕, 갈비탕, 김치볶음 뭐 이렇게 했더니 자, 이게 뭐냐면 10, 여기 요거는 번호고 10이 뭐냐면 1은 뭐 선호하고 마이너스 1은 싫어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반응이거나 그냥 뭐 소스는 무반응이랑 똑같다고 본 거죠. 10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그럼 거리를 재는 이제 이게 다차원 분석. 우리가 MDS죠. 우리가 이미 한번 했겠지만 여기 코드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 MDS 기존의 코드 갖고 이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요 MDS 기법을 오늘 또 배우는 걸 갖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쭈꾸미 볶음도 하면 쭈꾸미 볶음을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해야겠어요. 자,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distance, 거리는 이렇게 구하죠. 유클리디언 거리로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아까 보니까, 알고리즘 수업을 했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면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제 캠퍼스 안 보이시죠? 보여요? 이거 총 캠퍼스 보여요? 필기 노트 보여요? 요거? 안 보여요? 알았어요. 자, 한꺼번에 볼 수가 없나? 다 같이 보는 게 있을 텐데. 이제 보이시죠? C? 예. 예. 자, 뭐냐면, 유클리디안 거리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여기서,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요. 요거를, 거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 배웠죠? 뭐냐면, 요거, x의 제곱, 이거, x의 제곱, 이거, y의 제곱, 요거 어떻게 구해요? 이 빗변. 다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연우야, 연우씨,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연우씨는 좀 이따가 실시할 때 안 부를게요. 얼굴도 알아서. 요즘 녹화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법을 좀 준수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y제곱, 요거 어떻게 구해요? 요거. 아무도 몰라요? 빨리 거기, 마이크 잠깐 켜고 한번 말해보세요, 요거.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빗변 어떻게 구해요? 응? 음, 루트? 루트? 그쵸. 예, 잘했어요. 이거죠? 왜냐면 x제곱 y제곱은 이 빗변이 물음표면 물음표의 제곱이죠. 근데 잘 하셨어요. 이름이 유소연님. 아까 처음에 유소연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우수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루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거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하나씩 바꿔야 돼서 좀 귀찮긴 한데 자 이제 이 화면 돌아왔죠? 요거이에요. 즉 수학 점수가 1, 2가 있잖아요. 1하고 2하고의 차이를 빼서 제곱하고 영어의 점수 1하고 2하고 제곱해서 루트를 다 더하는 걸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검은 화면이라고요? 보이세요 이제? 그쵸? 예. 함부로 공유를 옮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는 수학 점수하고 수학 점수 1, 2, 그 다음에 영어 점수 1, 2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뭐 필기하려면 주소를 달아야 되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요 차이에서 제곱한 거를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가려면 이걸로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거리 산출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산출해서 분류를 할 것인지 군집 분석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옆으로 치우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묶을 건데요. 이게 ADSP 여러분 준비하시니까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원래 통계청에서 나오는 시험에서는 이게 나와요. 공식만 나와요. 계산하는 건 안 나오는데. 그리고 계산하는 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필기시험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 8월 달에 한번 시험 봤는데 이게 이런 거 비슷하게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따면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이 이제 어찌됐든 따실지 안 따실지 모르지만 3월 달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점점 통계 쪽이 시험이 어려워진다. 지금 시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미인코스키는 유클리디안 거래 비슷한데 봐봐요. 절대값 씌운 거에 제곱을 하든 3제곱을 하든 R만 해서 요거니까 요거 결국 지워지겠죠. R하고 R분의 1은 곱하면 지워지니까 결국 요거를 전체를 일단은 루트를 씌운 다음에 제곱을 해서 다 합하고 최소 제곱보다 약간 비슷해요. 여기 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운다. 이게 루트 R이잖아요. 이렇게 씌운다는 거고 이거는 코사인의 각도, 코사인 거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유사도 분석하는 거예요. 유사도 공식인데 x와 y 각각을 절대값에서 뭐예요? 절대값을 큰 값으로 하고 이거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가 나와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x하고 y를 곱한 거에서 요거 두 개를 절대값 각각을 씌운 걸 나눠주는 게 바로 코사인 거리예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할 때 쓰는 공식이 이건데 이걸 잘 보면 각각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다시 벗겨주는 거죠. 그 루트를 y를 다 루트 그 차이죠. 내가 관측치하고 평균값하고 차이를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그런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각각의 관측치에서 차이를 각각의 오차죠. 그거를 곱해줘가지고 더한 거. 여기에서 요걸 나눠준 게 바로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솔직히 돼요. 보통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는 찍으세요. 손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코사인 가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충을 설명을 하면,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보충 설명을 하면, 코사인 거리는요, 왜 안 나와? 뭐 됐어? 음. 코사인 거리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 코사인 뭐 배웠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왜 이래? 요렇게 배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자, 그럴 때 요 거리가 예각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이 참 아이 잠깐만요. 어쩔 수 없다. 얘는 버려야겠네요. 이게 너무 안 좋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겠죠. 요 각도를 예각이라고 합니다. 예각. 요 예각이 되게 중요해요. 코사인은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렇죠? 코사인 그렇죠? 그러면 1이라는 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방향을 그러니까, 같은다. 그러면 같은 상품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겠어요? 추천 시스템에 씁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만 아이템 베이스가 있고요. 유저 베이스가 있어요. 딥러닝에서. 그래서 이 같은 사람, 이 같은 유형의 사람, 같은 성향, 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로 하면은 SF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그 성향들을 조사해가지고 요런 거를 찾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로맨스 관련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책이. 거기에 있는 거를 찾는 여러 개의 장바구니 담거나
사는 분, 요쪽을 똑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거에 이 사람이 이걸 이 책을 구매했으면 다음 책은 뭘 구매했는지 이런 걸 보고 그거를 어떤 걸 하냐 이 코사인 분석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책과 이 책의 거리, 그렇죠? 요 각도를 재요. 이 각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코사인으로 재면 돼요. 코사인으로 수학적으로는 요 빗병과 요거랑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코사인 각도로 잽니다. 그래서 요게 뒤에도 연결이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뭐 특강 들으셨던 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 있죠.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을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을 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우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쵸? 근데 보통 저도 옛날에 박사까지만 해도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직각이 오소고널하다고 그래요. 직각일 때 이때 결국 상관관계가 0이에요. 즉 뭐냐면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거예요. 코사인이 90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각이 안 나와요. 이렇게 0이어야지 코사인 0이어야지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90도를 하게 되면 얘가 서로 안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역으로 360도에서 이거 뺀 것만큼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90도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쪽을 하는데 이쪽 하면 우리가 상황이가 0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잠시만 또 이게 공유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불편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제가 다시 찍어 드릴 거고요. 우리가 바로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요 화면 공유, RStudio 보이시죠? 예. 이제 요거를 최대한 좀 보일 수 있게. 이게 확대가 안 되니까, 자, 이거 이렇게 됐을 때 글씨가 이러는 거는 지금 작성자하고 그 유니코드 에러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리오픈 위드 인코딩 해서 이걸 CP94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즉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곳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엔터 치면 파일이 no search file or directory가 나와요. 제일 쉬운 방법이 세션 가셔서 set working directory에서 choose directory 해서 내가 데이터가 있는 장소로 가셔서 오픈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 보시면 CSV를 보는데 제가 일단은 이거 열기 전에 일단은 이거 열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뷰 하시면 아카데미라고 지금 넣은 거잖아요. 보시면 보이죠? 여러분이 굳이 열지 않아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학생 번호가 있고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과학, 학업 집중도가 이거는 이제 다 수치 데이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보시고 내가 이거를 요 학생 번호는 필요 없겠군요. 그러면 이 열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과 다르게 R은 이걸 각각 1, 2, 3, 4 직관적이니까 1, 2, 3, 4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카데미 이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1열을 첫 번째 열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드값을 쳐보면 앞에 학생 번호는 빠진 걸로 나와요. 이게 한 줄씩 좀 밀린 거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학업 집중법 이렇게 지금 5개가 속성이 5개 있는 거예요. 이걸 5개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디스트라는 걸 쓰시면 돼요. 되게 직관적인데요. 여기 데이터는 뭐냐? 지금 내가 만든 아카데미라고 업데이트를 해줬잖아요. 그 아카데미라는 거고
근데 컴마하고 옵션으로 메소드로 유클리디안이라고 치기만 하면 돼요. 요걸 디스트 아카데미라는 변수에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치시면 이렇게 삼각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만약 하다가 좀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녹화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녹화되고 있죠? 안 되고 있나? 녹화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개나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겠죠.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일단은 한번 보는 방법을 하면 결국 1번하고 2번 학생이죠. 얘는 48 정도의 거리고요. 결국 보면은 지금 2번하고 4번 애하고 되게 거리가 가깝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번하고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6번이네요. 얘하고 좀 가깝고. 그럼 거꾸로 6번하고 5번하고 가깝겠네요. 6번하고 여기 없으니까 6번하고 5번. 그쵸? 5번, 6번. 이렇게 여기 계셔. 6번에 5번, 5번에 6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평면으로 보기 위해서 행과 열처럼 그걸 우리가 스케일 이런 걸 정규화 또는 표준화라고 해서 CMD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쓰면 요 디스트 아카데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차원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2차원으로. 그래서 to code 제가 썼었죠. 2차원 좌표계로 표현을 변환하는 이게 아마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를 그리면 됩니다. 예, 지지 플랫이 아니라 자체로 갖고 있는 거, 그 R이 갖고 있는 게 플랫이죠. 플랫 함수 써서 이 to 코 똑같아요. 여기 대부분 데이터를 이걸 가져오겠다는 거죠. 갖고 오고 타입은 n 학생 번호로 하겠다 이거. 그러면 잠시만요. 이걸 안 하고 플러스를 그렸네.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그렸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는 없고 텍스트를 안 남겼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MDS 우리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저번 주에 만약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텍스트를 위에 넣을 건데 텍스트 함수 써서 to 코드를 대신 1부터 52까지를 캐릭터 지금 이게 제가 코드가 그냥 빼먹었는데 헤드하고 원래는 str 아카데미를 해야죠. 속성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뭐 근데 쉽게 아니까 안 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5개 변수에 52개 52명을 본 거죠. 다 인티저잖아요. 다 수치 데이터니까 이거를 코드로 텍스트로 집어넣어 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야 되니까 캐릭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 굳이 제가 남기면 뭐래요? 정수로 되어 있는 인티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5로 바꿔주면 캐릭터니까 이제 문자로 변환해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딱 치시면 이제 나오죠. 주문을 딱 이제 하면 지금 정보가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되나? 잠깐 설명을 주석을 좀 달아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한꺼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뭐 대충 이 정도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얘랑 좀 가깝고 그쵸? 근데 이건 조금 떨어진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크게 4개, 3개 정도로 묶이겠네요. 그쵸? 지금 요거 직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그러면 그룹을 우리가 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 그거에 따라서 이때 일단 이거는 이제 학생들 점수나 이 점수 갖고 한 거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죠? 기초 과목을 학력 체크를 해서 이렇게 각각을 갖고 우리가 이 학생 27번 학생과 41번 학생 이거 번호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점수가 아니라 이 학생 정보잖아요. 1번, 2번 학생 번호를 갖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분반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급 정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인사팀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각자 다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갖고 실제로 지금 하는 이런 지금 코드는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는요. 제가 약간 정보만 데이터만 다루면 되잖아요. 약간만 틀리게 해서 실제 컨설팅 할 때 써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인사팀 뭐 컨설팅 할 때 지금 조만간 이제 한방 의원
제가 컨설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디지털 마케팅 하는 이제 저희 협업하는 한국 디지털 마케팅 아카데미는 거기서 구글 애널리틱스 하는 개발자하고 원래 광고쟁이였죠. 그분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로 실제로 국민대에서도 강사로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하면 거의 처음에 만나 미팅 잡기가 힘들지 미팅만 잡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걸 보여줘요. 자, 저희는 인사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나름 BSC라고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재무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 CRM. 그래서 저희가 CRM 구축해주고, 구글 애널리틱스, SNS 광고 때리고,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기, 선아님, 저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데이터만 틀리면 되고, 그쵸? 형식 우리가 다 아는 엑셀 파일이잖아요. CS 파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잠깐 넘어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전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푸드 정보입니다. 이거는 뭐 호텔에서 바로 이용해요. 호텔도 식음료가 강남 쪽은 더 크고 계실보다 원래는 그리고, 강북 쪽은, 서울 강북 쪽을 예를 들면, 이제 관광객 시장이니까 조금 다르지만 객실 쪽이 크고, 이 차이만 있지. 특급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만약 호텔이면 다 5성 호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벤션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식음료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푸드 CSV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food.csv를 string as factor 쓰냐. 그러니까, 즉, 문자로 다 팩터로 나눌 거냐. 아니다. 그리고 헤더는 그냥, 결국 앞에 제목은 그냥 쓰겠다. 그렇게 해서 food라고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뷰로 이 food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food 그 데이터가 나오죠. 고객 번호고, 우리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추어탕, 갈비탕, 이거 좋아하는 선호도 조사한 거죠. 1, 0, 마이너스 1.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 호간인의 밤,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뭐 레스토랑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가스 뭐 튀기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역대적으로 이 호간인의 밤이나 축제 때 먹어봤던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던 건,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이치훈 교수가 외연반에서 만들었던 그 돈가스는 잊지 못해요. 한 10시간을 그 돈가스만 튀기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돈가스 한번, 그렇게 잘하셨다고 물어보면은,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코로나 끝나고 만약 OT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잘 튀겨요. 정말 맛있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고객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 해서 없애겠다 이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게 조금 틀려요. 이게 파이썬 공부하시면 좀 헷갈려 하는 게, 파이썬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뒤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원래, 그, 0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결국은 메모리 주소값을 있는 그 배열에서 그 인덱스 번호인데, 요건 뭐냐면 되게 직관적이죠, R은. 그냥 첫 번째 열을 마이너스는 빼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마이너스 2 하면 두 번째 게 빠지는 거죠. 이 푸드의 두 번째 추어탕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를 넣으시고 헤드 값을 딱 치시면 나오죠. 고객 정보만 빼고 다 나와요. 하나씩 밀린 거예요, 지금. 이제 한글이라서 밀린 거예요. 이게 영어면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요 잘 보세요. 요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는 미리 말하면 이건 트랜스포즈라는 건데요. 우리가 행렬 계산하려면요.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머신러닝 첫 번째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이거 설명하려면 또 중간에 설명하다가 끊겨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코드 물어봐요. 가뜩이나 대면이 아니어가지고 그쵸? 힘든데 그래서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진도가 많이 못 나가겠는데 이거.
내가 꺼버렸나? 이 프로그램을 열 때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나? 다시. 콘텐츠 공유. 지저분하네. 자, 여기 캠퍼스 보시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냥 애들은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행렬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속성 정보가 다 열로 나와요. 그쵸? 여기에 각각의 원소, 뭐, 우리가 2, 3, 이렇게 나오는 걸, 스칼라라고 하고요, 수학에서. 요, 리스트 해가지고 어떤 정 2, 3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걸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열로 값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곱한다. 그러면 못 곱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예쁘게 적어줄게요. 2, 3. A는, B는 1, 2. 자, A하고 B를 곱하려고, 행렬을 곱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걸 바꿔줘야 되죠? 2, 3, 1, 2. 그래서 이 값이 각각이 벡터인데, 아까 각각의 벡터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죠? 행렬 곱할 때.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3 더하기 6, 9. 그러면 이게 하나로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라고 했죠, 이런 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더 깊게 어디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는 어떤 특강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와요. 벡터고 이건 스칼라로 나오죠?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이 개념을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도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행렬 같은 거 수능 시험에 한 문제, 두 문제 나올까 말까. 그렇죠? 항상 행렬 집합이 있고 가장 중요한 확률 통계가 있으면 요 함수까지 여기서 함수부터가 이제 문과생들이 포기하는 그 기점이죠. 여기 하면서 난 문과다. 그러면서 수학을 접고 일단 대학 와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라고 붙어 있으니까 회계나 이런 걸 공부하니까 수학을 기본이라도 먹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인문계를 가신 분들은 수학은 담쌌죠. 이렇게 담싸요. 그래서 그 문과 쪽에서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들만 지금 자연어 처리로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SK 출신들이 구글에 가요. 지금 연봉 1억에. 왜 갈 수 있냐? 요분들은 수학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왜 구글에선 됐냐? 한국어가 제일 어려운 언어거든요. 중국어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중국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뜻을. 이해되시죠? 뭐, 왕래. 이거 원래는, 이거 맞나?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왕은 왕으로 읽으니까 왕라이라고 읽나? 뭐, 아무튼 그렇겠죠? 그 요거, 어찌됐든, 요거잖아요? 요건가? 내자가 이건가? 이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한자까지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써요. 그냥 왕래면 왕래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외웠잖아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영어권에서 잉글리시에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자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또 있죠. 일본어. 일본어는 지네가 또 한자를 만든 게 있죠. 히라가나나 가타가나. 그래서 일본어가 세계 제일 어려운 언어예요. 누구한테? 웨스턴 사람. 그렇죠? 일본어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언어예요. 왜냐면 일본어는 일본하고 태국이 외침을 당한 적이 없어요. 얄미운 나라들이야, 둘이. 그러니까 태국은 그래서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여기도 왕족이잖아요. 이게 일본도 그런 이유예요. 지네 나라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일본어 공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랑 어순이 같아서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깊게 들어가면 일본 사람 자체도 그 말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언어가 일본어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자가 한마디로 뭐 에도 시대, 그쵸? 뭐 그 무슨 시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이런 게 있죠. 요때 썼던 한자를 그대로 써요. 이 나라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명함을 일본어로 메이시라고 그러는데 밍페이니안이라고 하죠. 이 중국어는. 요거 보면 한자는 중국어는 요 한자 딱 보면은 이거 한자 알잖아요.
간제차만 배우면 돼요. 요거 하면은 이제 발음이 우리가 안 돼서 그렇지 발음만 잘 되면 알아요. 근데 얘네는 같은 한자도 세 가지로 읽고 막 그래요. 그 지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수학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형대수만큼은. 여러분이 이쪽으로 쭉 공부를 하실 거면.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아까 A가 됐던 거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거 바꾸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뭐냐면 횡과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전치행렬, 트랜스포즈를 한국말로 위치를 바꾼다. 전치행렬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T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턴스를 하는데 t를 해서 전체 행렬을 만들어서 행렬을 바꿔줘서 유클리디안 권리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거 보세요. 요 거리가 지금 보면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이게 일단 이렇게 그냥 끝나면 여러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1하고 이게 지금 1에서 0이 있어서 문제예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하면은 0이죠. 즉 원래는 우리가 원했던 0은 무응답이에요. 근데 선호도가 아니면 없다던가.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0이 돼버리면 이거 되게 애매해 버린 거예요. 그쵸? 거리 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썼지만 같은 속성일 때도 0이고 무응답일 때도 0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0, 0을 하면 또 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괜찮은데 뭐 아주 좋아하진 않아. 괜히 그럴 때 0을 써버렸는데 무응답 아예 안 하신 것도 0이에요. 그러면 이런 코딩이 잘못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 이제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걸 이런 데이터를 갖고 쓰면 나중에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발견했다고 신기한 거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곱하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1 곱하기 1은 1. 1에다가 마이너스 반대의 속성을 곱하면 마이너스 1. 0, 어찌됐든 뭐든지 무응답은 0으로 해버리면 다 곱해도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왜냐면 이게 그 위치 정보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되죠. 뭐냐면, 이거는, 좀 표인데,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food라는 걸 매트릭스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고요. 왜? 똑같이 이거는 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긴 트랜스포즈 있고 여긴 없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걸 곱해줘요. 그래서 food multiply의 약자인 두 개를 곱했다. food dot mult라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치면 플러스가 붙으면 거리가 멀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가 많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거리가 멀고 같은 속성이 거리가 가깝겠죠. 그러면 여기 보고 이제 요거랑은 다른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아예. 그러니까 요거가 많으면 당연히 추어탕은 추어탕끼리 같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추어탕 같은 게 5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추어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댓국도 좋아하고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메뉴 개발할 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갈비탕은 뭐 같은 갈비탕이네. 갈비탕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쭈꾸미 볶음하고 김치하고는 좀 완전히 틀리네요. 선호도가.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좀 채팅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갈비탕 좋아하시면 쭈꾸미하고 김치찌개 싫어요? 이게 맞나? 아무튼 김치볶음밥 좋아하시면 추어탕하고 갈비탕이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래요? 자고 있나? 말 좀 해봐요. 아니요. 그죠? 다 좋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북어 해장국하고 뼈다귀 해장국 같은 국이니까 해장국끼리는 친하네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그렇긴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디스트 푸드 멀티를 우리가 그냥 이제 이거 갖고 할 건가 디스트 푸드라고 뭐 한 번 더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과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것 뿐이죠. 아까 학생 한 거랑 뭐냐면 똑같은 CMD 스케일로 만든 이유는 알겠죠? 2차원 평면으로 우리 좌표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다음에 이걸 2코즈라고 하고
아까 코드가 1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아니면 덮어 씌워버리니까 2라고 바꿔준 거고 똑같이 n 그렇죠? 학생 번호겠죠? 이렇게 하고 로 열의 행의 이름을 푸드 멀티라고 넣고 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잠깐만 푸드 이거 없다고 이거 안 쳤나 보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나중에 발표할 때 제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왜냐면 효과를 봤던 거예요 제가 그렇죠? 누구한테?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갖고 왔을 때 이게 실무 데이터란 말이에요. 왜 이거 안 떨어지니? 여기 있네. 왜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분명히 더 많고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했던 데가 그 도매하는 데거든요. 그, 그 여러분들 그 피부과에 납품하는 도매업체 있잖아요. 그 약 같은 거. 그러면 그 약 하는 거 어차피 그 판매량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어떤 약들을 선호하는지 그 병원들마다 그쵸 성형외과 여러분들 아는데요. 강남에 그 뭐 버스 타면 나와요. 그 무슨 성형외과랑 무슨 성형외과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한 회사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약품군을 집어넣고 판매된 거 데이터를 갖고 판매됐다는 건 그쪽에서 많이 쓰어준다는 거잖아요. 그 프리스크리ፕ션이라고 하죠. 처방전을 많이 해주는. 그거 갖고 이렇게 찍 했더니 여기 약품명이 저는 모르는 약품명이 막 떠요. 착 했더니 이게 그룹을 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한마디로 이게 선호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강남 쪽에 있는 병원하고 저 부천 쪽 여기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약이 틀려요. 그러면 그걸 강화할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이 1억이 떴대요. 어. 그래서 제가 원래 시간당 원래 25만 원씩 그 컨설팅 받았다가 50만 원씩으로 삥 튀겼어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거죠. 이게 결국 여러분 이거 갖고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의사결정담은 뭐 이걸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물론 이게 그 오버피팅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 가족합이라고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현이 좀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나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많이 팔 수 있을지. 아니면 단골들에게 할인 쿠폰을 우리가 선물하던가. 그러면 단골은 누군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할인 쿠폰을 줬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용이잖아요. 그 날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치아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마케팅 한 기법인데요. 이게 이제 광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거를 MBA 갔을 때 그 제일 기획이라고 아시죠? 어떻게 보면 삼성가죠? 그쪽이 이제 광고 쪽에서는 최고인데 그쪽에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프로파일러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타겟 고객 있잖아요. 아유, 또 안 나와. 아무튼 타겟 고객이 있으면 이 타겟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필을. 그래서 프로파일러, 마치 그 뭐 범죄 프로파일 하는 것처럼 프로파일해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고, 이분은 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살고, 왜냐면 우리 타겟이 될 사람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맞는 사람들, 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경영 기법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런 나이대의 사람을 한 사람을 해서 우리 물건을 쓰게 하고 생활을 하게도 하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법에 보면. 그래서 고가 에센스를 쓰고 기운 있고 촬영을 보는 사람인데 쿠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수진이라는 학생은 이제 학생이죠. 바로 여러분 이제 미혼이고 중저가 스킨 로션을 쓰고 이런 거예요. 쿠폰은 반응이 없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고객에게 쿠폰을 반영할까? 그 의사결정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쿠폰을 선물하면 반응이 올까?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할인 쿠폰의 반응도예요. 지금 이 고객 정보가 있고요. 성별 정보가 있고 나이대가 있고 직장이 있냐 없냐 결혼 여부
차량 보유, 쿠폰 반응. 이 우리가 목표라는 건 yes, no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인 쿠폰을 좋아하는 고객의 패턴이나 규칙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대일 때 쿠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차량이 없을 때 쿠폰 반응이 없어. 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디시전 트리의 기본인데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게 뿌리로드라고 해요. 결국은 이 나무 모형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바로 이게 루트라고 하죠. 루트 노드. 안 나와요, 잘. 그죠? 그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이 루트 로드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yes, no, yes, no. 결혼 유무냐? yes. 구매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의 변수겠죠. 그래서 차량 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만든 사람이 그래서 시앤원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클로드 세넌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 이론의 창시자인데요.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드와 분기점을 해서 우리가 엔트로피야. 그래서 제가 아직 코드 리뷰는 못 해줬는데 보면은 엔트로피 설정하는 걸 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던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엔트로피가 이게 정확하게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퍼진 정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불순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잘 분류가 안 되겠죠. 우리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순수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분류가 잘 되는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라 자체가 무질서도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알아야 될 비트의 개수, 즉,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 개수예요. 즉, 우리가 정보의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 보면 되게,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지설도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빨간공 3개, 파란공 2개로 나누는,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구분선을 그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무지설도 감고 정보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건 정보의 복잡도인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를 줄여가지고 정보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정보 이득이 가장 크도록 고객 소송을 나눈 작업이 의사결정 나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고객 소송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의사나무 결정이고요. 요 의사나무 결정하는데 한쪽으로 이제 자꾸 이거를 계속 여기서 더 막 분기를 나눠가지고 yes, no, yes, no 하게 되면 더 세분화 되겠지만 요 아래의 복잡도가 이제 오히려 많아져요. 실제로 이게 고객의 그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선택지가 한 3개 있어요.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 쉽지만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더 선택 진짜 한마디로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리학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 막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핸드폰 딱 하면 뭐 갤럭시를 사겠다, 아이폰을 사겠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샤오미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몇 개 고려군에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고려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키우는 건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정보 엔트로피예요. 정보의 기대값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거는 어떤 것이 우리가 결국 그게 확률이죠.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이 몇 퍼센트 우리가 될 확률 곱하죠. 내가 이걸 기대한다는 게 그거 될 확률이 90%야. 그러니까 뭐 사겠잖아. 이거 분명히 오를 거야. 그리고 증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대값을 구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엔트로피 구하는 거는 결국 줄이는 거, 무지소도를 줄이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각각의 뭐냐면 P라는 기대값이 있는데 이게 이진법 비트로 나오기 때문에 로그 2를 시하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그러니까 그 각각이 비트로 각각 나눠져요. 분기가 여러 개로 나눠질 거예요. 로그 값을 취하면. 그쵸? 거기에서 로그 값을 취하는 건 로그 값의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결국 어느 한 점에 수렴하는 방향이 나와요. 그걸 위한 거예요. 처음에 복잡도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원래 지수함수의 반대가 X축의 반대가 이제 로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으로 우리 O의 N이랑 똑같은 그걸 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데
그 로그 값의 비트로 1과 0과 1로 되어 있는 우리 이 메모리에 넣기 위해서 이진법인 이걸 쓰는 거고, 여기에다 원래 있던 결국 기대값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p에다가 x에다가 어떤 거를 곱한 것이 기대값인 거죠. 그걸 같은 그 공식을 쓴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걸 다 더한 각각에 대해서, 저 아까 5개의 공이라고 하면 5개의 공이 나오요. 그쵸? 그걸 합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이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즉 정보를 표현하는 평균 비트 수가 가장 적게 더 많은 비트 수, 복잡하면 비트 수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주소. 아이고, 뭐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안 봐가지고 제가 내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뭐 진짜 어렵게 나오면 ADSP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뭐냐면 5개 중에 3개 이렇게 간단한 거 나오거든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어,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를 취해서 전체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리고 파랑이 5분의 2죠. 그러면은 요거 2개를 더한 거죠. 각각에 나올 수 있는 5분의 3에 마이너스 5분의 3 곱한 거고, 요 5분의 2다 마이너스 보면 결국 엔트로피가 0.97이에요. 97분이죠. 즉 정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색깔을 택한 거고, 그 각각 팩터,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팩터를 나누는 거를 확률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엔트로피가 0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보들이 가장 큰 방향으로 의사결정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요, 정보 이득,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데, 즉 전체 엔트로피에서 어떤 한 점의 엔트로피를 뺀 거예요. 그리고 정보 이득 비율은 당연히 비율이니까 전체 엔트로피에서 어떤 우리가 나온 정보 이득 비율이니까 그거 그 전체 복잡해서 정보 이득이 얼마나 되냐, 그 정보 이득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머신러닝 두 번째 의사결정 나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실습이 원래 제가 있던 거하고 조금 변형됐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 좀그 모듈 에러가 나서 다른 걸로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이제 조건부 평균하고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만들 수가 있죠. 시함수를 써서 만들면 이렇게 국어 점수, 수학 점수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때 서브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분 데이터만은 생성할 수가 있죠. 조건부를 이용해서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브셋 하면 이게 부분 집합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스코어라고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고요. 그 중에 우리 열에 접근해야 돼요. 수학 점수가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수학이 좋다, 점수가 우수하다. 그래서 매스 그리시라는 변수를 만들고 쳐보면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논리 연산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ath good에, 그렇죠? math good이라는 데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것만 뽑아가지고의 평균을 구해봐요 하면 이렇게 33%라고 나올 수 있고요. 변수만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math good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 점수를 평균을 내라 그러면 이렇게 86.83이라는 평균값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ubset이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가 수학 점수가 80점 미만이다 그러면 math bad라고 해서 추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중에 math bad 중에서도 그래도 90점 이상인 사람의 평균을 내라 그러면 25%, 그리고 math bad에서 중에서 우리가 국어 점수가 우리가 보이지만 평균인 것은 73.5,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실 때도 이렇게 조건부 평균이나 확률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지만 우리가 하이츠라는 CSV 파일 기억나시죠? 회귀 분석을 해서 헤드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것처럼 father하고 son의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를 비교해서 여기가 포인트의 캐릭터죠. 그건 이제 산전도를 그려보는 거죠. 컬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조선 만들어 봤던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선형 회귀를 나타낼 때 이게 LM 함수를 씁니다. 선형 회귀. 그래서 이 LM 함수를 활용해서 회귀 모형 적합도를 할 수 있는데요. LM 하고요. 여기는 항상 종속 변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바로 son입니다. 그렇죠? so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ather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 회귀인 거죠. 여기서는 단순 선형 회귀인데요. 데이터는 하이츠를 가져와서 LM 하이츠라고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서머리를 딱 하시면 이제 이게 뭐예요? 요약 통계라. 옛날에 그래서 ADSP에는 이 서머리, 이 코드 같은 게 가끔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이 결과 해석하는 거 위주로 시험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파이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이 쓰이고 있고 오픈소스에서 거기에 이제 판다스가 이제 R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코드를 묻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보시고 중요한 건 통계 결과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좀 틀리지만 해석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하는 건 동일하거든요. SPS나 R이나 파이썬이나.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콜 함수, LM 함수고 종속 변수는 son이야.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father야. 그래서 그냥 단순 선형 회귀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빅5라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최소, 최대, 그 다음에 1쿼타일, 1, 4분, 3, 4분기. 요거 3, 4분기에서 1, 4분기면 결국 이 데이터 안에 50%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맥스하고 민을 보여주는 맥스에서 민을 빼면 전체의 범위를 나타내주고 이게 항상 중위수죠. 중위수 50%에 들어가는 게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또 마이너스 0.0이 거의 0에 가깝게 이게 전체 중위수가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게 이제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절편이고요. 그리고 86 정도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수인 거죠. 0.514 father 이렇게 플러스 86.071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계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gnificant가 바로 얼마나 더 그 유효하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게 multiple r square 그게 뭐냐면 r의 제곱 결정 개수를 나타내는데 전체 이게 중요하죠. 25% 정도를 설명한다. 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P밸류예요. P밸류가 이게 굉장히 적죠. 2에 마이너스 16이면 소수점 16자리까지 나오니까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일단은 그 굉장히 유효하다. 딱 설명이 됐다. 이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게 동일하게 이겁니다. 즉 상수값 무시하셔도 되고요. father가 그쵸? 소수점 16개짜리까지 찍고 거기까지 유효한 걸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P밸류를 정의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규 분포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 가설이 H0라고 하죠. 0 가설이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기강력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게 P밸류인데 P밸류가 0.05란 그 면적이죠. 그게 정말 그때 끝에까지 극단 처치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강력에. 근데 그게 지금 그만큼 즉 우리가 기무가설을 했던 그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극단적으로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장하는 HA 또는 H1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그리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바로 P밸류인데요. P밸류가 다 얼마큼이에요? 요거 3개니까
0.001, 그치? 0.05보다 훨씬 작죠. 그만큼 증명을 하고 있다, 유효하다, father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하다라고 된 거고요. 근데 실제로 설명력은 아버지의 키에 아들이 영향을 받느냐,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게 25%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리드 CS 세일즈라고 불러보면, 헤드값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종속 변수는 세일즈죠. 매출액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하고 어드버타이즈먼트, 즉 가격과 그 다음에 광고에 영향을 받느냐, 두 가지 변수 다중회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헤드값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관측치 n row는 number of rows죠. 그러니까 전체 관측치는 75개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산전도로 먼저 그려볼게요. 이제 플랫 함수를 써서 그 프라이스 세일즈하고 관계 그거를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가격이 오르면 확실히 매출이 좀 작아지는, 근데 좀 삼포도는 좀 많이 편차는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즈하고 어드버타이즈먼트하고 관계를 보니까 증빙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요즘에 그런 관계도 안 해요. 진짜 이렇게 실데이터를 나중에 넣어보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이 광고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도 해봤어요. 인스타나 이런 때 광고를 했는데 교육적인 거는 인스타에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겟층도 그렇고 막 설정을 해도 홍보 효과는 있지만 노출하는 건,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요즘 트렌드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기존의 마케팅은 제조업 베이스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배웠던 4P나, 그리고 우리 호텔 마케팅이 따로 있잖아요. 왜냐면 산업인데 우리는 채널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유통 채널이. 그나마 이제 요즘에 그거를 이제 깼던 게 야놀자나 여기 어때처럼 세일즈 판매이 온라인으로 가거나 오토로 가면서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기존의 마케팅 채널이 많이 바뀌었고, 그전에는 어차피 이미지 광고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호텔 쪽은 더. 왜? 우리가 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갔다가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데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도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이 광고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디지털 마케팅이 굉장히 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형 데이터. 왜? 데이터는 팩트고 거짓말을 안 한다 이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시다 보면 뒤에 그 요즘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보시면 이미지 광고 위주하잖아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광고를.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좋게끔, 평판을 좋게끔 하기 위한 걸로 텔레비전 광고를 이제 하고 있어요. 대중매체 광고를. 그리고 실제로 타겟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각종 SNS나 그런 홈페이지나 그런 디지털 마케팅이 직접적으로 가거든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렇게 요즘에 이제 마케팅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 쪽도 사실은 이제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을 저희가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아직까지 현업의 호텔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의존적이죠. 우리가 아는 그런 오토 업체, 그러니까 뭐 많이 쓰는 게, 국내 고객 타깃으로 할 때는 인터파크를 많이 쓰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해외 할 때는 이제 여러분 아는 호텔스닷컴, 이제 해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좀 아직까지도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눈을 뜨고,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것들은 한 3개월이면 공부하거든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제 이런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머신러닝 기법에 하고 딥러닝 기초 정도 공부를 나중에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 마케터로서 실무에서, 현업에서
아주 귀히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요 광고의 장점도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정확하게 넓지 않아요. 그런 대신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다수에게 퍼질 수 있게 그 범위는 광고료는 비싸지만 범위는 되게 넓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진짜 그러면서 모형을 적합하는 여기서는 이걸 한 겁니다.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LM함수를 써서요. 종속 변수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세일즈죠. 얼마나 매출액이 오느냐. 두 개의 변수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 플러스는 두 개를 더한다는 게 아니라 독립 변수를 두 개를 쓰겠다. 그리고 데이터는 세일즈를 하겠다. 그래서 LM 세일즈라고 하고 그다음에 썸머리를 했더니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렇게 썼죠. 뭐냐면 여기 보시면 두 개 다 유효하긴 한데 어드버타이즈는 그 영향도가 좀 적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 개 이렇게 이제 영향도 P-밸류는 어찌됐든 두 개 다 유효한 걸로 나와요. 상수가 유효한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아 그리고 이게 몇 퍼센트를 설계하냐 R스퀘어는 0.4483이니까 한 44% 정도. 그러니까 더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의 변수가 설명을 50%가 안 된다는 건 다른 중요한 변수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P밸류는 소수점 10제짜리까지 그 0.0000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처음에 5가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작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P밸류 0.0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 값이 P밸류를 나타내는데요. T에 비해서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작은 값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프라이스 보면은 진짜 영향력을 엄청 나게 영향을 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수점 10제짜리까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변수가 사실 다른 게 있다. 어드버타이즈보다 광고도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도 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회귀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세일즈라는 매출액은 이제 회귀식이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118.9136의 y 절편 값을 갖고 있고 프라이스 마이너스 7.9079의 프라이스 그쵸?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 프라이스죠. 프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1.8626의 어드버타이즈먼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요 각각 프라이스하고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어떻게 보면 x0, x1, x2 이거죠. x1, x2 요 값을 여러분이 주면 그 변동된 가격 또는 광고 비용만큼 세일즈가 책정이 될 것입니다. 결정 결수는 0.4483이고요. 자, 우리가 의사결정나무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결정나무를 보시면요. 우리가 그 전에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함수를 써서 레드, 블루, 블루, 레드, 레드. 지금 그러면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우리가 엔트로피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얘를 일단은 각각 나열된 걸 씨함수를 써서 x로 우리가 변수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액션의 펑션 x라고 해가지고 얘를 info entropy 정보 엔트로피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제 함수가 이거고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먼저 이 x를 팩터라고 해서 팩터 x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팩터는 이제 레벨이 있겠죠. 각각의 다 구분이 되는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겠다. 이거죠. 이 말은 범주형 데이터로 x를 바꿉니다. 범주형으로 변수로 변환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엔트로피는 0부터 시작하겠죠.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가 점점 작아지는 걸로 갈 테니까 이 팩터로 만들어준 범주형 변수 x로 만들어준 여기에 각각의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 레벨에서 하나씩 스트링 문자를 하나씩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x가 스트링에서 되는 이 여기에 딱 되는 그걸 다 합을 구하고 거기에서 전체 크기거죠. x의 크기, 랭스를 나눠준 걸 우리가 프로라고 할 거고요. 그 나눠준 게 이게 엔트로피 구하는 공식이죠. 그 전체 엔트로피의 처음에 0이었죠. 처음 0에서 얼마큼 해주냐면 마이너스를 해주는데요. 로그 함수를 씌운 거죠. 로그 프로가 바로 요 공식을 써준 것들
해서 업데이트해서 엔트로피로 간다 이거죠. 하나 단계마다. 그 다음에 리턴해서 엔트로피를 뽑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x 값을 구하면 x는 일단 레드 블루 레드 이거였잖아요. 각각의 x 값은. 근데 이제 인포 엔트로피를 딱 하면 엔트로피가 0.970956 그렇죠? 97이라고 퍼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7.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는 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우리 가지치기 공부했죠. 더 이상 분순도가 이제 명확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설명용은 복잡해진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뭐 불순도가 감소하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지치기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인스톨 패키지를 해서 알파트와 알파트 플러스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가 저는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설치하시고요. 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알파트하고 알파트 닷 플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라이브러리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세일즈를 다시 한번 불러서 보고 똑같은데요. 함수만 알파트를 써서 독립 변수는 프라이스 어드버타이즈먼트 여긴 종속 변수 결과 변수부터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세일즈를 써서 이걸 트리 데이트 세일즈라고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열어보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각각의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시각화를 먼저 할게요. 요런 것들을 노드라고 하고 각각의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 보면 노드가 있고요. 각각 스플릿이 있고 하나씩 나갈 거다. 노드에서. 여기 제일 위를 루트 노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트리 세일즈를 알파트 플러스 썼죠. 결국 이게 뭐냐면 전체 77개가 있고요. 74개가 그쵸?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가 여기 보시면 5.5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쵸? 5.5보다 여기 프라이스를 보시면 프라이스가 5.5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예스면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노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때 세일즈는 74고요. 요건 83이다. 이제 이렇게 즉 가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가격이 싸면 그렇죠? 반대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세일즈가 보통 77이라고 하면 그리고 프라이스 또 6.53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따라서 이제 판매된 거가 이제 세일즈가 보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딱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프라이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어드버타이즈먼트가 1.4보다 작으면 적고요. 그거보다는 크면 그쵸? 굉장히 판매량이 좋은 걸로. 그래서 영향은 있는데 프라이스가 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프라이스가 5.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전체 100%면 이 프라이스가 5.5보다 크거나 같은 게 61%, 여기 전체 39%, 그렇죠? 이렇게 판매량에 보이는 퍼센티지나 이런 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어드미션 R 데이터라는 거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이럴 때는 만들어 놓은 R 데이터가 있으면 로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의 각각의 변수들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파이썬을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데 없어서 좀 불편해요. 이렇게 변수 정리된 게 딱 보이니까 이 어찌됐든 헤드의 어드미션 그쵸?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어드미터는 결국 1, 0이겠죠. 왜 합격 여부 그쵸? 그러니까 이산형입니다. 그 다음에 GR이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합격 여부는 결국은 범주형으로 마지막 1, 0 이런 걸 이제 원한 인코딩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1, 0, 1, 0 그렇죠? 두 가지로 이산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딱 봐도 독립 변수가 3개겠죠. 즉 시험 점수 GRE, GPA는 여러분들도 아는 평균, 평점. 그 다음에 랭크는 대학교 등급이게 돼 있어요. 등급. 이게 레벨이 있는 등급 점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N-Row Admission 이걸 보면 전체 관측치가 400개 되니까 400명을 조사한 거겠죠. 자, 알파트 함수를 써가지고요. 어드밋 되냐 1, 0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변수를 쓰겠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독립 변수 쓰겠다. 데이터는 어드미션이고 이걸 트리 어드미션 어시하고 트리브를 딱 보면 이제 각각이 쭉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알파트 플러스를 그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는데 잘 보시면 이 32%가 이제 전체의 거죠. 합격률은 32%는 0.3이네요. 내용을 좀 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10이다 보니까 이 0.3이라는 게 32% 합격률을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2%, 43% 이렇게 보면 되는데 GPA가 3.4가 되냐, yes, no냐 이제 이런 걸로 보겠죠. 그러니까 GPA가 3.4 미만이면 22% 전체 52%고요. 전체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GPA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합격률이 22%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43%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영향력은 GPA고 43%하고 22%. 그러니까 GPA가 3.4 이상인 사람들이 합격률이 거의 2배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뭐 지하령 랭크 학교 등급도 영향을 미치죠. 랭크가 여기 보시면 2, 3, 4 그렇죠?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가르치기는 이렇게 보고 설명이 금방 되긴 해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도 직관적이 좋은데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 있죠.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중에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어차피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깊게 실습을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단계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